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했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을 됐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당진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집안 침하를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0곳이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 당진 보국공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한국전력과 보국공단 입주업체 그리고 당진시가 3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럴수 이슈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안동건입니다. 2019년도부터 보국공단에서 한전전력구공사로 인해서 집안 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들은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됩니까?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급 당진부국공단. 몇 해 전부터 발생한 땅꺼짐 현상으로 입주업체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네? 지금 이렇게 넘어졌어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붕괴 위험에 출입이 통제된 건물. 눈에 띄는 곳마다 갈라지고 벌어지고 어디 하나 온전치 않은 모습인데요. 벌어진 틈으론 성인 남성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무너져 내린 천장. 치마로 인해 기울어진 바닥은 가만 놔도 공이 굴러갑니다. 사무실 바닥이 지금 한 13cm 정도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건물이 위에서 금이 가가지고 비만 오면 이렇게 위에서 물이 줄줄 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균형이 무너져 균열이 생긴 천장엔 비가 오는 날마다 물이 샌다는데요. 보수와 침수가 반복되며 불편함을 넘어 업체 운영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국공단 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이 건물이 다 그냥 박살나는 응? 이런 상황. 응? 볼펜에 쑥쑥 들어가는 응? 이렇게 응? 지금 건물의 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열리질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건물이 다 뒤틀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 두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그거는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불안한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은 어떨까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카트레일이 물결치듯 바닥과 함께 뒤틀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한 손으로 끌어도 충분히 끌었던 적인데 이게 지금 언덕이 돼가지고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힘겹게 카트를 끌어올리자 곧이어 스스로 굴러가는데요. 위험 상황이 연출됩니다. 수평이 틀어져 피해가 큰 곳엔 정밀기계를 다루는 공장도 있는데요. 작은 오차만으로도 불량품이 생산될 수 있기에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귀신이 국할 노릇이다. 예? 왜 멀쩡하던 공장이 갑작시 이렇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냐. 왜냐하면 의심할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2018년도 말쯤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 전력구란 다수의 전력 케이블이 매설된 지하시설을 말하는데요.
수직 60m 깊이까지 땅을 파낸 후 수평으로 터널을 뚫어 2개의 수직구를 연결하는 공사인데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지하 60m에서 물을 그렇게 하루에 근 2,000톤 가까이를 뽑아대니까 당연히 그 위에 건축된 건축물들은 전부 다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지하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유실됐다는 건데요. 지하수가 빠져나간 지하 공간에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집안 침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전에서 저희가 위법사항을 얘기를 할 때 한전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인데 이 한전에서 불법으로 공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전에서 불법 공사를 한다는 걸 일반인들이 그걸 상상을 못 하듯이 저희 역시도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사항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불법이라는 비대위의 주장. 허가권을 가진 당진시를 찾아갔습니다. 한전에서 최초의 공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도로 조명 허가와 녹지 조명 허가만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별도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모든 이제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그 법적인 허가인 개발행위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 GS, EPS 부지 내와 그리고 도로와 녹지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권 위반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도과에서 그 지하수법 위반으로 2개 건을 고발한 상태이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그 행정처분에 대한 그 이의를 신청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그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전력구 공사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라 일일 지하수 유출량이 300톤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전력구 공사에선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한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나 또는 당진시에서 여러 번을 고소 고발한 사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에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 하지만 설계 계획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수직구를 부실하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지반 조사도 다소 부실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게끔 완전 차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세칭 얘기해서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물이 줄줄 우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고 그로 인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 실제로 한전의 실시 설계에서는 단단한 암석층만 존재하지만 지하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에선 지하수 이동이 많은 연암 파쇄대가 확인됐습니다. 지하수 유입의 위험도가 높은 부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2017년 사고 나고 공사를 일시적으로 4개월간 중지됐다가 2018년 5월 달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하수가 더 많이 이게 유출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공장도 피해 영향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집안 침하 위험이 포착돼 착공 2개월 만에 굴착이 중단됐는데요. 이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위험 상황에도 도달 수직구 공사까지 계속했다는 겁니다.
38m까지 하다가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는 60m까지 파기 위해서는 아마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 졌으면 아마 주변에서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3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시간인데요. 비대위는 늦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당진시도 몰랐던 피해 사실을 먼저 찾아낸 건 업체였는데요. 민원을 통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업체는 당진시에 재차 공문을 보내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결국 최초 민원 후 한 달이 넘은 2019년 2월 19일에야 중단된 공사. 하지만 집안조사 명목의 공사는 2019년 7월 19일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 싱크홀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했던 거는 전면 중단이었었어요. 지하수를 뽑지 마라. 근데 그 이후에도 7월 달까지 한전에서 물을 계속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즉각적인 중단을 했으면 그래도 또 피해가 또 줄었을 건데. 결국 부곡공단 집안 침하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관리 감독의 사각 안에서 벌어진 인재라는 건데요. 허가 결정권을 가진 당진시도 관리 감독 소홀이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 허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인 거고요. 어쨌거나 그 뒤로 저희도 민원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좀 늦게나마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와 부실 행정 탓에 피해를 입게 된 부곡공단 내 입주업체들. 업체들이 우려하는 건 건물과 시설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발진 수직구 옆에 위치한 도시가스공사의 가스 유출 사고 가능성입니다. 이게 가스공사 담장인데요. 이게 본래 그 2017년도 12월 달에 여기 발진 수직구에서 1차 사고가 났을 때 여기 담벼락이 이게 파손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거를 다시 시공을 다시 이렇게 조적을 쌌던 거예요. 근데 그게 2019년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집안에 파일을 받고 이 담장을 쌌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담장 쌌는데 기초 파일을 받고서 담장을 싼 거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스 유출 및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 도시가스 공사. 비대위 민원의 답변에도 집안 침하 피해가 있었고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돈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들 돈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중소기업들은 벌레요? 이 담장만도 못 온 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또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다루고 있는 수소 탱크입니다. 수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스 배관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전에 강릉에서 폭파 사고 났던 거에 10배 거기는 300루베짜리고 여기는 3000루베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고. 공장 안으로 이어지는 수소 배관의 연결부가 헐거워진 상태인데요. 수소 탱크 아래에 집안이 침하돼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17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증설을 단계에 있었으나 19년도 갑자기 집안 침하 문제가 발생과 동시에 증설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도 기업 입장으로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곡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취급하는 위험물은 수소가스 외에도 염산, 황산 등 유독성 물질과 각종 휘발성 물질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때문에 연쇄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항상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목숨을 걸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여기는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위험을 방치하실 겁니까? 네, 이 한전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 업체들과 한전 간의 책임 공방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고소고발건도 진행 중에 있지요. 네, 당진시에서는 부곡공단의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에 관련해서 개발 행위 2건과 지하수법 위반으로 2건을 고발 조치를 했고요. 예.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LNG 발전소 내 부지의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돼서 당진시에서 항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 5월에 1차로 기각 결정이 됐는데요. 당진시는 지난달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러 고소 고발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한전에서는 불법은 없었다.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당진시의 고발건에 대해서 한전은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거든요.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주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입장 차이가 좀 큰데요. 한전은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의 균열은 보수 작업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예. 반면에 업체들은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 규모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네, 2020년 12월에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한전의 전력구 공사의 영향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 한전도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사과를 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입주업체 중에 한 곳이 한전을 상대로 단독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예. 당시 소송 과정에서 한전은 법원에 조사 결과 차이가 큰 당진시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그 앞서 2019년에 한전이 의뢰해서 그 한국 터널 지하 공간 학회 조사한 결과를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예. 법원에 2가지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건데요. 결국 법원은 한전과 당진시에서 각각 조사한 그 결과의 피해 영향 범위가 차이가 너무 크다. 예. 이런 점을 들어서 제3자인 대한토목학회를 통해서 다시 조사해서 제출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전 측 입장에서는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셈이 됐지만 그 업주, 입주 업체 측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과 불안을 더 겪어야 하는 비대위 측에서는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조속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건물들이 업체 측에서는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서요. 네, 당진시가 현재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시급히 복구할 부분을 복구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취재 이후에 한전은 그 비대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바로 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계속해서 늘려서 그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예. 당진시도 올 초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충민원 조정관 제도를 활용해서 그 피해 업체와 한전과의 중재를 돕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예, 안전 문제는 뭐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안전을 위한 조속한 이 보수 그리고 복구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사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 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서 국가 경제 또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지요. 대전시 교육청 역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사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추진한 이 전자칠판 사업을 놓고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납법 불청객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학교 하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는지요? 뭐 이런 칠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분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시죠? 예전에는 이 분필 가루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아날로그 칠판 대신 요즘 우리 학교 현장에 전자칠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타치하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편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썼는데 잘못 썼잖아요. 전자지우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없어져요.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혁신과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모든 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한다면서 지난해 9월 1차로 약 97억 원 정도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 6개의 업체가 참여해 공개 경쟁을 거쳐서 한 곳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시연회를 하기 전에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규정의 이상과 이하인 경우는 탈락시키겠다. 기준대로만 해라. 기준대로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시연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거를 녹화를 하겠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녹화를 하겠다라고 두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입찰 참여 시 주요 조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달청에 등록된 지금 AS 기간이 2년으로 이제 의무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낙찰된 는 부품 확보를 해서 5년을 더 해주겠다 무상으로. 그러면 결국은 7년으로 해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미러링 기능이 없는 거로 조달에 등록이 돼 있고 그거를 시연을 할 때는 미러링 기능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달 조건과 달리 낙찰받은 업체가 시연을 할 때 수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7년까지 해주고 또 조달에 등록된 미러링 기능이 없는 제품에 미러링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던 입찰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했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을 됐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개가 불가하다는 영상을 둘러싸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 시연회 과정에서 혹시라도 AS 규정이 조달청에서 얘기한 2년 넘는 규정을 혹시 얘기한 게 있느냐 했더니 그 영상을 확인했더니 그런 게 없었다고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진술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해필이면 그 업체만 선정된 업체 영상은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다가 두 번째는 다시 다음에는 뭐 도시락을 사러 갔다는 뭐 이것도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영상을 찍는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 업체만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영상을 다 확인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어떤 업체도 없었다. AS 뭐 2년 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선정된 업체만 관련 영상이 없다고 하니 그거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행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가 불가하다고 했던 영상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 어떤 말을 할까요? 담당자가 이렇게 교체되면서 촬영 시도를 했는데 촬영 버튼을 누르고 기대어 넣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휴대폰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워놨어요. 시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가 된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녹화가 안 된 걸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촬영 당시에는 어느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잖아요. 담당자의 실수로 낙찰받은 업체의 시연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았을 뿐 수리기간 7년이나 미러링 기능 추가 제한은 없었다는 말.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관계자는 조달청에다가 두 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AS 기간을 7년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두 번째는 미러링 기능이 만일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대전시 교육청이 문제가 없다면 이걸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좀 찝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질의를 한 걸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 조달청에 따로 질의했다고 하는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전자칠판 그 입찰 관련해 갖고 그 주무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나요? 위선상으로는 한 번 정도 받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미러링하고 AS 기관하고. 네, 미러링 기능이 원래 포함이 된 것 아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미러링 기능이 포함이 된 교육서에 작성이 되지 않아 있으므로 포함이 된 건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답을 했었던 거 기억합니다. AS 기관 네. 혹시 대전시 교육청에서 뭐 그 5년, 7년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나요, 혹시? 그렇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정석으로 AS 2년이라고 저희는 구매 공고에서도 나와 있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낙찰받은 업체는 정말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전시 교육청 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그런데 내부 관계자로부터 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시에 그 참가했던 외부 심사위원들 11명을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2명 정도가 5년 추가 그 AS에 대해서 들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들으셨죠, 이야기들을? 제가 듣기로는 7년이라고 딱 명시한 사람은 없고,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해준다고 한 업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었다. 무상 AS가 아니고 부품 생산 기간이 오래 해준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몇 명이 답변한 걸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사람들은 시연 당시 낙찰받은 업체가 추가로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 내부 관계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은 낙찰받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정한 경쟁 절차를 어기고 추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들었다는 복수의 사람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공교롭게도 없는 이 상황. 그렇다면 대전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영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어요. 약간의 이렇게 듣고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그건 다 들었거든요. 근데 7년을 해준다는 데는 전혀 없었고요. 복수의 분들이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아까 말씀하신 거랑 입장이 배치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두 분이 정확하게 7년을 들었다는 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는 조금 더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분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분은 어디서 길게 해준다고는 하긴 했는데 그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다. 사무관님은 기억이 안 나세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사실 이런 것까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거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상의한 업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 거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최소 2명 이상이 AS 7년 언급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심사의 공정성을 상당히 위배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 하필 유독 그 낙찰받은 업체의 PTCN 영상만 없는지 이것과 관련된 교육청의 해명도 석연치 않고 향후 100억대가 넘는 통합 발주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특혜 시비 논란에 대해서 교육청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공서 물품은 시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경쟁이 그 투명함의 시작일 텐데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입찰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달 조건과 다른 제안을 한 업체가 지금 낙찰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달 조건에 명시된 조건은 무상 수리 기간 2년 그리고 조달에 등록된 기능 이외의 서비스 제공은 없었는데요. 예. 최종 낙찰된 업체에서는 입찰 시연 당시 수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미러링이라는 기능까지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부정 방지를 위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업체의 시연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공교롭게도 낙찰받은 업체의 시연 동영상만 없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리기간 추가 제공도 문제인데요. 통상 무상 수리는 1년마다 5%씩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즉 PT 시연 과정에서 A사가 AS 7년을 제시를 했다면 예. 그 기간만큼의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결국은 품질이 낮은 제품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입찰 조건과 다른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경쟁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입찰 과정에서 위계나 기타 방법으로 공정을 해하였음이 인정이 된다면 입찰 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재조사를 시행하고 앞으로는 입찰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서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여론이 강해졌고 국회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고 결국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런 사고를 막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오늘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산업 현장의 최대 이슈인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학과 이동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맡고 있는 오임술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사업장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왜 이래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은데, 아이를 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후 작업장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안전대책 수립보다 사고 처리 비용 지불이 수월하다는 사업주들. 이에 노동자들은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영 위축 우려와 처벌 실효성 등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을 담보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역 산업 현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법은 크게 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서 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업주로 대표됐던 사람들에 더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직접 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 용역 같은 하도급 업체나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처벌의 내용을 좀 보면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 책임자로 특정을 하고 있고요, 법령상.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사고 일어났을 때의 이 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또 강화한 법이다.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 목적인데 예. 최근에 어떤 그 이슈들이 모두 그 처벌이나 처벌의 범위 이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좀 도모를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입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최근에 양주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임수 국장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삼표산업에 대한 본사를 압수수색이 좀 들어갔다라고 좀 해가지고 언론상으로는 뭐 1호 입건으로 이미 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 입건과 처벌은 아마 좀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표산업이 우리나라 최대 대형 로펌 1, 2를 사서 변호를 맡고 있어서 예. 이 법조항이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경영자가 다 처벌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명확하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이제 종합적 형태로 좀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해석의 여지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표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데 이 경영책임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제공을 했는가, 이 본사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시행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게 아마도 처벌의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쟁점으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최근에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 원청업체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또 어떤 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이 노동자의 이런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된 것인데 그 두 법 간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용규 노동자의 죽음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판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원청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이제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이사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결국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청 합쳐서 벌금 2,500만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 사망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단 관리자들의 처벌, 그리고 말단 관리자들도 기껏해야 집행유예에 그치는 이러한 문제로서는 경영 책임자들이 직접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이 직접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안전비용
것까지 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져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들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 핵심은 역시 경영 책임자들,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그들이 좀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아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할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많은 산업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중소규모 또는 소규모 업장에서 현장을 맡아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 시설이라던가 또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좀 비용이 좀 들다 보니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지자체나 또는 어떤 구청의 어떤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 안전보건조직 특히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라는 것이 안전관리 체계를 얼마나 잘 수행을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컨설팅이나 좀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노동자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2년 유예가 돼 있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사고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다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올해 산재해 예방 분야 예산을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요. 지금 2024년 1월 27일이거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까지 이 법이 과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 부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수노동자라고 부르는 그 굴삭기 운전자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예. 그게 5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삼표산업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도 굴삭기 운전자셨단 말이죠. 예. 이런 특수 고용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된 의미는 좋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개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보면 이 법이 대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전 지역이 이제 중소형세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11만 7천 한 500여 개가 대전 지역 사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1,428개, 그러니까 1.2%만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법 적용이 1.2%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99%까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한 81%에 넘는 9만 5천 개 사업장은 아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계 혼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체의 통계로만 봐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건설 현장인데 건설 현장의 70%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내는 것이 공사 대금의 50억 이하 사업장들은 또 2년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70% 사고가
사망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뭐 적용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법안의 취지처럼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또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과제로 남는지 말씀을 좀 끝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벌이 이어진다고 해서 과연 이게 급격한 수치로 산업재해가 줄어드느냐.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시행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좀 정확하게 규칙을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뭐 재계, 정계, 뭐 정부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모두가 이런 안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좀 정책을 조금 마련을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원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거든요. 예. 이런 교육 등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참여제도의 강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주의 의무지만 언제든지 노동자들도 목숨을 안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이것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사용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자신들이 법을 피해가기 위한 대형 로펌을 사거나 이런 방어적 측면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그리고 노동자 안전, 노동자 생명들을 살려내고 존중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 노동 환경이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까지 한 해 평균 노동자 800여 명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황망한 일터의 죽음은 새해 들어서도 끊이질 않고 있지요. 부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기업의 최고의 가치는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사인 대사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